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검사 결과가 이번 주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강도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 동생을 나체로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한 여성이 결혼 메이크업 샵이 엉망으로 화장을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크업 샵은 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토끼년, 토끼의 해.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돈으로 말이죠. 돈 많이 버시라고 올 한 해. 아, 토끼 인형 저금통을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반장픽 하는 동안만 책상 위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교수님도 올 한 해 돈 많이 버시죠. 아유, 저금통입니다. 자, 아유, 자. 왜 건너뛰는 거지? 농담. 자, 자연이도 이거 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양 변호사님 돈 많이 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오, 파이팅. 토끼야, 근데? 오, 되게 토끼. 제 돈으로 샀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돼지같이 생겼네. 예. 자,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첫 번째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출근하신 분들 다 나이 얘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만 나이 적용되잖아요. 운 좋으면 2살까지 빠지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1살, 46. 아,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은 몇 살? 아직 이거 시행이 안 됐어요. 비공개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알려드린 52. 아유, 진짜 이 디스카운트 돼서 좋은 건 이 세상에 나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상희 소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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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반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신 이종란님, 매일 사반본디에 딸한테 그날의 뉴스를 전해주는 우리 엄마 이기자 여사 사랑해 하신 이수정님, 이번 달 수술 앞둔 사반팬 친정엄마 박성림 여사 응원해주세요 하신 이말금이님, 어제 91번째 생신 맞은 우리 엄마 이은순 여사 100세까지 가자 하신 막내딸 비니님, 첫돌 맞은 귀여운 조카 이준아 이모는 너 보는 재미로 살아 하신 가은님, 우리 손자 초등 입학 통지 왔어요. 마음이 좀 이상해요 하신 김희영님, 우리 신랑 황태현 씨 반려견 콩이야 행복하자 하신 경남 함안의 박지수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방송 직전에 국방부의 고체연료 발사체 시험 영상을 바로바로 촬영해서 제보해 주신 사희진님, 정원민님, 이연민님, 배서연님, 김선혜님, 이미아님, 김광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세이프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아, 아이유 이종석 열애주. 저는 2022년 12월 30일 진짜 새미틀 충격과 놀라움에 빠지게 했던 열애 뉴스. 아, 이 기자. 자, 이종석 씨가 그 MBC 연예대상,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약간 복선을 깔았어요. 그 수상 소감 얘기하면서. 네, 지난해 12월 30일이었는데요. 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 소감에서 그분을 향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한 연예 매체가 이 두 사람이 일본 나고야에 있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성탄 연휴를 즐겼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4개월 전부터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양측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두 사람은 어제인 1일 공식 팬카페에 각자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아이유 씨는 저의 오랜 동료였던 분과 서로 의지하며 좋은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게도 저를 응원해주고 저에게 항상 멋지다 해주고 또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준 듬직하고 귀여운 사람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종석 씨는요, 오늘 기사 속 그 친구는 20대 중반쯤 처음 인연을 가지게 됐고 뭔가 풋사랑을 넘어서 커다랗지만 또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다. 긴 시간을 친구로 지내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소장님 네. 부럽습니다.
얼마나 부러우시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정말 뭐라 그래 이건 훈남 훈녀 커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너무 어마어마한 커플이 탄생을 했어요. 네, 이종석 씨하고 아이유 씨는 10년 전에 이미 어렸을 때 인기가요 방송국에 네네. 네, 음악 프로그램 인기가요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까 사진에 나오는데 예. 이때만 해도 불화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유 씨는 잘해보고 싶어서 계속 분장을 하자 그랬대요. 우리 레옹도 하자,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눈사람도 하자, 교복도 입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종석 씨는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국민 여동생 아이유는 다 좋아했겠지만 나는 잘 미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아이유도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문자로 사과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연인이 돼서 지금은 이종석 씨 남동생인가요? 동생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 상황에서 잠깐 손을 딱 잡는 장면이 찰나에 나갔습니다, 지금. 빠이빠이 하면서 지금 가잖아요. 저때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아주 정말 충격적이지만 정말 훈훈했던 뉴스. 자, 두 번째 뉴스를 가보죠. 완충제 대신 속옷이 점점점. 이번 사연은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영상 보시죠. 자, 저거 검은 거 여성 속옷입니다. 자, 그런데 접혀 있는 속옷을 펼쳐봤더니 아니 웬 저 하얀 영양제가 그렇습니다. 뽁뽁이 대신에 여성 속옷으로 저 영양제를 칭칭 감싸서 보낸 거였죠. 자, 저희가 제보자분께 혹시 여성 속옷도 같이 주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네, 이 제보자분이 주문하신 건 속옷이 아니라요, 영양제였습니다. 한 이커머스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주문한 영양제가 여자 속옷에 쌓여서 배송이 온 겁니다. 이 속옷은 택이나 비닐 포장 같은 것도 하나 없는 상태였고요. 너무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당연히 사은품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서도 택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묻더니 없다고 했더니 고객센터에서도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회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제보자가 정확한 원인이 알고 싶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이커머스 측에서는요, 포장 과정 중에 다른 판매 상품이 잘못 같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죄송하다, 포인트 5만 점을 적립해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정확한 해명이 없이는 받고 싶지 않다고 알려온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로켓 배송하는 그 회사에서 온 겁니다, 저거. 근데 포장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말은 저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속옷도 다 포장이 따로 돼서 이게 배송을 하는 거지. 속옷만 그냥 저렇게 그냥 포장지 없이 있질 않잖아요. 포장지도 있고 케이스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색도 없었다잖아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제보자가 불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슨 성범죄자라든가 누가 이 집을 찍어서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 저런 걸 중간에 섞은 거라면 걱정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네.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게 저게 그렇다고 해서 저 배송회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낸 건 아니고 저 배송회사에 이 물건 판매하는 회사에서 배달만 맡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몇 가지 좀 더 신경 써서 확인을 좀 해서 받는 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이보다 황당할 수 없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 차량과 관련된 황당한 상황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자, 날씨 좋고 음악 좋고 뽑은 지 2주 된 새 차 타고 지금 잘 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뭔가가 휙 하고 옵니다. 우와, 이게 뭐야? 눈벼락이 내렸습니다. 눈도 안 오는데 웬 눈벼락 알고 봤더니 자, 저 위에 빨간색 제설차가 지나가는데 저게 밀어낸 눈이 하늘 위에서 불박차를 와르르르 덮쳤던 겁니다. 교수님. 저게 이제 작년 그 연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승용차가 1차로를 달리고 있는데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갑자기 눈이 쏟아졌는데 아마 운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게 제설차에서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낙하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본넷이 찌그러졌다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게 뽑은 지 2주밖에 안 되는 거라잖아요. 이거 신형 그 땡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지금 기다리려면 몇 개월. 그렇죠. 몇 개월 기다려서 지금 이제 달리고 있는데 위에 저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달린 차에 저렇게 눈이 쏟아졌는데 저게 좀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는데
그나마 그것이 이제 발생되지 않는 게 다행이고요. 제설 작업을 다음번에는 하시면서 저 밑에 지나가는 차에도 저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시죠. 자, 보시면 말이죠. 교통경찰이 앞에서 차를 길을 막고 있어요. 뭐야 이거. 자, 오지 마세요 하니까 갑자기 트럭이 연기를 푹 풍기면서 급정거했습니다. 자, 하마터면 큰일. 자, 뒤쪽 영상을 볼게요. 트럭이 이렇게 연기를 확 품으면서 급정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미처 못 봤던 트럭이 킥 하면서 급정거를. 양 변호사님. 이게 트럭이 그나마 섰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밀고 갔더라고 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사람이 서는 거를 트럭은 미처 자기 운전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전방을 제대로 못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기 타이어가 탈 정도로까지 급제동하지 않았으면 이 정말로 큰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사연이 더 황당해요. 저 경찰분들이 실제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날 VIP 참가 행사를 연습하느라고 통제 훈련하느라고 저렇게 갑작스럽게 정차를 시킨 건데 문제는 저기가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지역 교통경찰분들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거는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저 훈련하던 경찰분들도 큰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아니 뭐라도 좀 세워놓든지 뭐 좀 이렇게 좀 미리부터 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볼게요. K 전투식량 끝내줘요입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라는데요. 잠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저 파우치 딱 봐도 전투식량이죠. 자, 뜨거운 물 없어도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자, 그런데 여기는 어디? 한국 아닙니다. 바로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 먹자마자 엄지척. 코리아 비빔밥 맛있어요. 지금 그런 거 같죠? 이젠 전투식량으로 국위선양하는 시대.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투식량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어쩐 일로? 네, 국방부가 지원을 한 건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국군에 보급되는 전투식량과 같은 제품을 먹고 난 뒤에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식량에는요, 자세히 보시면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말들이 한글로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어로 매우 맛있다는 자막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군 전투식량은 다른 국가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 발열팩으로 음식을 가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해당 전투식량 같은 경우에는 즉각 취식형 제2식단이라고 합니다. 햄 볶음밥, 양념 소시지, 쇠고기 콩가미, 아몬드 케이크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지난 4월 22억 원 상당의 방탄조끼와 전투식량 그리고 지열대 등 45개의 비무기 체계 품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또 이어가죠. 자, 혼인관계 증명서 요구했더니 점점점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푸처 헤즈업 타임. 우리 사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오늘 사연은 30대 여성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여성은 일주일 전부터 거래처 직원과 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는 40대 초반이라 사실 나이 차이가 약간 있는 편인데 이 남자친구가 워낙 성격도 좋고 또 조건이나 학벌도 좋아서 교제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남자친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구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없다는 거였는데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것도 다 남친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니는 회사 말고는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이상인 남자가 40대 초반까지 혼자라는 게 믿기 어려워서 이 여성이 결국 고민 끝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여성은 자기 것 먼저 보여주면서 당신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얘기를 듣더니 화를 내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자, 기다리셨죠?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가 좀 심하다는 쪽입니다. 아니, 지금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사귄 지 일주일 돼가지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십니까? 나 같아도 님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동그라미. 이거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동그라미였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자가 수상하다 쪽. 아이고 그 남자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아니 본인만 당당하면 혼인관계 증명이 아니라 더한 거라도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겠음? X.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소장님부터. 네. 물론 좀 급발진인 느낌도 있죠. 근데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남성이 40대 초반이고 여성이 이런 좀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좀 무엇보다도 남자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커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전할 거면 여성이 요구하면 그럼 당연히 그냥 나의 어떤 그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보여주고 갔다는 것은 상당히 수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일주일 만에 야 혼인관계 증명대와 이러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게 일주일이건 저게 앞으로 한 달 뒤가 되고 2달 되면 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저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여성도 사실은 자기가 안 보여주고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으면 좀 그러긴 한데 자기가 보여줬다는 거는 뭐냐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런 뭐 예컨대 그 총각이라고 하면 자기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남자가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대시를 하긴 했지만 저 여성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거 뽑아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 저도 옆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채팅창이 너무 빨라서 제가 놓쳤는데 원부야 네가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간 거야. 죄송합니다 양 변호사님. 유부남이죠 뭐. 예. 저는 거의 90% 그렇게 봅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다녀온 것도 아니고 유부남이다. 현재 진행형. 다녀왔으면 저는 차라리 괜찮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렸을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이라는 말에 살짝 걸렸는데 이미 기존에 알던 사이였어요. 혼돈하면 안 되는 게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알던 사이였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이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아는 게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도 보통 가까워지려고 하면 뭐 내가 이런 사정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 새 그냥 괜찮으니까 사귀어보자 했는데 뭔가 생각해보니까 나 왜 이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네, 제 생각엔 제가 별별 상담소를 하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굉장히 현명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까딱하면 제가 상간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도 X를 좀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수님도 저 여자분 똑똑하네 하셨고요. 현아님은 건강진단서도 보여주는 세상인데 혼인관계 증명서가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셨고요. 15호님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달필님은 일주일만은 좀 심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병원 외래 다녀오신 정성훈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아니 이것은 사건 반장 하고 고개를 딱 돌리자 바로 보여주시죠. 어떤 분께서 역시 진료를 기다리면서 사건 반장 유튜브를 틀고 저렇게 소리를 작게 한 뒤 귀에 갖다 댄 채 계시더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 공공장소 에티켓장 혹시 사진 속 저 선생님 보고 계신다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워너비, 이곳은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을 나누며 미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연결의 세상. 연결은 힘이 세다. 워너비 그룹. 제가 검사인 거죠. 12월 유일한 범죄 오락 영화 누가 이 판을 짰을까? 나쁜 놈들 털어드립니다. 주지훈, 박성웅, 최성은 신사답게요. 젠틀하게 갈 수 있잖아요. 고품격 범죄 오락 젠틀맨 절찬 상영 중.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 검사 결과가 이번 주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에 대해 우발적 살인이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의 범행을 둘러싼 새로운 정황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기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과 사범이었다. 네, JTBC 취재 결과인데요. 음주운전 전과 4번에 이 징역형 2번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에는 이기영이 육군 간부였습니다. 이 당시가 2013년 5월이었는데요. 이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인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기영이 단속을 피하려고 이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km를 달렸습니다. 또 차 열쇠를 뽑으려는 이 경찰의 손을 무는 등 강하게 저항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는 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영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고요. 2018년 12월에는 경기 파주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가 돼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같은 해 11월에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요. 결국 두 번째 징역 1년을 실형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게 불과 1년 전이었던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이버 수사대가 말이죠. 이기영의 정말 신상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아내서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좀 조의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일단 그 SNS가 파주 출신이고 연천에서 군복무를 했다. 이기영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닮은 사진인데 조금 더 앳돼 보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2012년도에는 뭐 이런 문구도 올려있어요.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라든가 그러면서 또 다른 건 또 좀 억울하듯이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그러지? 잘못해봐야 한두 번이지 이런 글들도 있었고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누군가 아는 사람이 댓글로 달았나 보죠. 나한테 보내야 할 거 있지 않아? 않냐라고 쓰니까 다짜고짜 얼마냐? 그러니까 이 보낸 분은 돈 빌린 적 없는데 이게 다짜고짜 얼마 갚아야 돼? 내가 이런 식으로 또 나왔다는 게 생활이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잘 몰랐다 이런 식의 또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는 사이코패스일까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건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진행한 뒤에 교수님께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누구세요입니다. 누구세요? 자, 사이버 수사대가 말이죠, 소장님. 네. 이렇게 이 사람의 신상을 털고 막 네. 이렇게 과거를 하나하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찾아 나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상 공개를 했는데 이게 기대하는 바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사진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수사대가 군복무 때 사진, 그다음에 예전의 일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와, 실물로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지금 다른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사진은 10년 전 증명사진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집에를 자주 방문했던 점검원에 따르면 나 공개된 사진 봤는데 실제랑은 좀 너무 인상이 다르더라. 느낌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뭐 카페에 가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있고 이런 뭐 그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있는 사진도 있고 너무 흔하고 그냥 보편적인 일상 사람의 모습이라 더 좀 소름이 끼친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예. 자,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다. 자, 앞서 나간 두 사진 비교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이 MBC에서 며칠 전에 공개한 그 최근 사진인데 머리 길이도 완전 다르고요. 안경도 썼어요. 네, 저게 택시기사 살해한 지 5일 뒤의 모습입니다. 이날이 이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4시 반쯤이었고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 모습입니다. 파마했고 염색을 했고 또 안경을 쓴 모습인데요. 이기영의 모습이 보입니다. 젊은 남성 5명과 함께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기영과 저 남성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들 말로는 이기영이 다가와서 고기를 사주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주겠다며 접근을 했답니다. 웃는 얼굴로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술을 마시고 또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30여 분 정도 식사를 했고요. 이기영이 비틀거리면서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느닷없이 주먹으로 한
남성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은 남성이 이기영 멱살을 잡고 이동해서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기영은 머리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대응을 하니까 이기영은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계속해서 이 남성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쯤 되니까 남성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이기영은 끝까지 막으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영 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렇게 신고를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의 행적입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병원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있던 저 이기영을 체포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무슨 얘기했대요? 그 술자리에서? 그 젊은 20대 남성들한테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기영이 형이라고 저장해놔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너네 내가 건물이 8개가 있고 돈이 아주 많은데 뭐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한 100억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 자체가 정상이 절대 아니었죠. 자, 교수님, 제가 저 식당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보도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진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진짜 그냥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그냥 제 옆자리에 그냥 살인범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 저 식당 영상을 보면 진짜 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술 마시면서 어떤 경우에 또 뭐 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가 하면 정말 지극히 평범합니다. 머리에 뭐 뿔 달고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도중에 이제 뭐 재해가를 저지르고 나온 그런 그 살인범들 같은 경우도 늘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이제 많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안으로 보게 된다면 내면은 그 살인이 2번이 아닙니까? 저 사람은 지금 상당히 좀 그 성격을 보게 되면 허풍스럽고 자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아무한테나 돈을 빌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너 혹시 내가 돈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된다면 자기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상당히 충동적이고 또는 뭐 자기 중심적이고 또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등등을 보면 아까 말씀 나왔던 그 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 나오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20점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쪽하고 상당히 가까울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파주에 그 4층짜리 건물 소유주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는 잘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할아버지가 4층 건물 소유주다라고 하는 저것도 혹시 이기영이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풀려 얘기한 것을 우리 언론에서 받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문도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우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 택시기사 사건 같은 경우는 차를 딱 부딪혔을 때 음주운전하고 그 사람하고 차를 부딪혔을 때는 그까지는 우발적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그런 그 대상이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지금 이 경찰에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모님한테 내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기영이. 이런 거 보면 자기 부모는 또 되게 좀 무서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저게 이제 현실적으로 저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람을 2명이나 살해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데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이 부모가 이 이기영이하고의 그 이전에 있어서의 관계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자기 부모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저렇게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또 있죠. 추가 피해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이 이 휴대폰에 저장된 뭐 연락처 다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전수조사가 대부분 끝났는데요. 1년 동안 연락한 주변인이 이 3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은 연락이 다 닿았고요. 나머지 10명 정도가 연락이 안 닿고 있는데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찰이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도 분석 중이고요. 주말 사이에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면담을 마쳤습니다. 또 구속기한이 조만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 범행의 고의성 등을 추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곧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될 텐데, 자, 고유정 신상 공개됐지만 보통 검찰 송치 과정에서 그 긴 머리로 얼굴을 그냥 다 가리면서 숙여가지고 우리가 그 맨 얼굴을 못 봤어요. 사실상 이기영도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요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이 돼서 신상 공개를 했지만 지금 경찰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4일이나 5일 정도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때 모레 사건 반장 많이 보신 분들은 경찰서 정문 출입문을 나와서 이게 검찰 후송 차량에 타는 그 기간이, 그 시간만이 다시 한번 공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예. 그 다음부터는 구치소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법원 사이로 그냥 그 지하 통로랑 왔다 갔다 해서 취재진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얼굴 공개 안 하면 자꾸 막 이른바 신상 트롤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기영이 저는 공개하기 싫습니다. 그냥 고개 절레절레 반대하면은 교수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사진을 현재 있는 그 머그샷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경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법을 왜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이 신상 공개 얘기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좀 국민들이 법 정서에 맞도록끔 전반적인 것을 좀 2023년부터는 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그것을 공개하는데 나 옛날 그 주민등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지금 얼굴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지금 뭐 이 신상 공개 관련된 거, 특히 머그샷 이런 문제는 지금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라고는 하더라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부부가 지적장애인 동생을 나체로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나 부부의 행각을 들여다봅니다. 진짜 새해 첫날부터 제가 이런 뉴스는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지난해 12월 31일 이틀 전인데요. 이 전북 전주시의 한 자택 창고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23살이었는데 이 발견 당시에 알몸에 아주 얇은 겉옷만 걸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곳곳에는 오랜 시간에 갇혀 지내면서 생긴 걸로 보이는 이 욕창과 화상 등의 상처가 발견이 됐습니다. 창고 문은 당시에 잠겨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구조된 남성은 지적장애 3급의 틱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라 예.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누나하고 매형이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을 창고에 가둬두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둬두고 좀 다리미 같은 걸로 학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식사도 거의 못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한 끼 먹거나 아예 굶는 정도였다.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누나 부부, 누나와 매형.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말을 듣지 않아서, 교수님. 글쎄요,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적 그 장애가 있고 틱 장애가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긴급 체포되고 난 이후에 경찰이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창고에 가두고 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이 23세 이 청년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남동생을 잇도록 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과정에서 발견돼 있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남동생이 자해를 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남동생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서 자기를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얘기 어떤 것이 맞을지 글쎄요. 아니 뭐 몸에 난 상처 이런 거는 100번 양보해서 자해한 거라고 쳐도 창고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창고에 가둔 건 팩트잖아요. 예? 자 소장님, 이 지금 지적장애 3급 틱장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동생이 대소변도 못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랬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뭐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어디 가면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돈도 거슬려주고 커피도 갖다 주고 이런 단순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상급이라고 하면 IQ가 한 50에서 69 사이고 나이는 뭐 67세, 8세 좀 발달되신 분은 10살 정도의 지능도 보이면 분명히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 정도는 그냥 지적장애 1급이나 뭐 이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누군가한테 기적적으로 도리어 코너에 몰리거나 계속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너무 많이 혼나면 그때는 이제 대소변을 막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못 가릴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지적장애 상급이 이 정도도 못한다라는 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뭐 틱장애는 더더구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경찰께서도 스스로 자해했다고 보기에는 몸에 너무 상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은 사람이 다리미를 갖다가 막 자기를 자해한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저는 절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적장애 3급 티 절대 안 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그러시는데, 자 이 기자, 이 상황을 지금 일단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은 없습니까? 네, 일단 이 어머니는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지난해 한 3월경에 전북의 장애인 쉼터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다 지난해 11월에요,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 병원에서 이 보호자인 누나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이 누나가 당시 했던 말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을 퇴원시킨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누나 부부 집으로 가게 됐던 거고요. 이 친모에게 경찰이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는 누나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들으셨죠? 누나라는 사람은 골절상을 입었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병원 안 보내고 집으로 데려왔고, 엄마라는 사람은 연락했더니 아유 난 모르는 일이다 그냥 니들이 알아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너무 속상하네요. 네. 진짜 이 지적장애 3급이 있는 이분은 잘 훈련시키면 사실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엄마와 누나가 사실은 더 악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엄마와 누나는 우리가 이제 이 팩트들만 봐도 얼마나 매정하고 차갑고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았고요. 지금 사실 그 집에 이 누나하고 매형 말고 또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친구, 그 친구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 함께 학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차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동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글쎄요, 누나 부부는 오늘쯤 아마 구속영장 결과가 구속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머니로부터 보호도 못 받은 상황이고요. 사실 박 수장이 설명해 준 것처럼 오히려 보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 측에서는 보호기간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글쎄요, 이제 23살, 25살 먹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니까 뭐 한 40대 뭐 중후반, 한 50대 초반이 될 것 같은데 저 장애가 있는 저 아들을 저렇게 버리고 무슨 금시 발복을 할 거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주 책임감이 없는 거죠. 전화가 왔을 때 그 보호자는 걔 누나니까 나한테 전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보면은 우리가 대강 그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누나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가 자기 자식도 안 보는데 왜가 내 동생을 왜 보냐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야말로 애물단지였고 이 추운데
그 겉옷만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감금을 한 겁니다. 가족들이 저렇게 나오면 아무 대책이 없는데요. 실제로 가족들부터 저렇게 버림받고 학대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보호기관에 넘어가서 좀 더 나은 그런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요. 이건 뭐 확인된 건 아니라서 저희가 뭐 팩트라고 전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나라에서 나온 장애수당 이거 인터셉트 하려고 이렇게 탁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약속하는 자리. 오늘 사연의 새 신부도 결혼식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하객 앞에 선 신부의 볼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빨간 경계선까지 생겨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새 신부는 결혼식 직후 지인들에게 빨간색 메이크업을 한 것이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체 결혼식 당일 신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 사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100만을 넘길 정도로 정말 큰 화제가 됐던 사건이죠.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볼빨간 신부라고 저희가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는 한 여성이 이 메이크업 숍에서 화장을 엉망으로 해주는 바람에 이 수백 명이 오는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조금만 긴장해도 얼굴이 심하게 빨개지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본식 메이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딩 플래너 업체를 통해서 이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나 드레스샵, 메이크업샵과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때도 홍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 밑바탕 화장을 굉장히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유명 아이돌이 다닌다는 한 대형 메이크업숍을 추천해줬고요. 그곳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들으신 것처럼 그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을 전담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곳이라는데, 보통 그렇다면 정말 그 정평이 나 있는 곳일 텐데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그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맨 처음에 플래너 업체에도 그렇고 메이크업 샵에도 그렇고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좀 두껍게 베이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야. 그런데 이날 당일날 이제 갔더니 그 메이크업 샵에 신부만 10명이 넘게 있었고 예. 너무 복작복작 거리는데, 사실 메이크업샵에 가면 아침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 아래 이제 뭐 파운데이션 까는 거죠. 이거는 정식 선생님이 하지 않고 막 배우기 시작하는 이제 도우미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헬퍼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본인의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좀 피부를 두껍게 해주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끝나고 또 이제 메이크업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 번 본인이 얘기를 했고 얼굴도 빨개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잘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장으로 간 것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뭐 저는 솔직히 메이크업 이런 거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근데 딱 사진만 봐도 이상하긴 하죠. 예,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도 본인의 얼굴이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나와서 하객들 만나고 하느라고 본인 얼굴 거울 쳐다볼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런 상태인 줄 모르고 계속 식을 맞추고 친구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다 찍어서 축하한다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다 저런 사진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너무 빨가니까 일부러 빨갛게 한 줄 알았다는 얘기를 50명이 넘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진만 봐도 좀 신부 화장치고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식 중간에라도 신부 대기실이나 이런 곳에서 저런 상태면 좀 누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랄 수 있는데, 또 그렇잖아요. 지금 한참 막 지금 그 식장에 입장해야 되는 신부에게 야, 너 자연아, 너 지금 화장 진짜 이상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다들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저도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지인들 결혼식장을 좀 다녀봤는데 정말 하객인 저도 잠깐 뭐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한 번 이렇게 노래가 삐끗하거나 이러면은 하객인 저도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에 당사자가 만약에 저래버리면 예, 저도 이제 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이해가 가네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전담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갖다 못 쓴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 신부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기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도 거기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다 사진 찍었는데 저거 다시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같아서는 오신 그 하객분들께 그 찍은 사진 다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갖다 크게 입었다라고 하니 정말 이거 그쪽에 있는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상당히 찢어질 그럴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신부 측에서 최초의 항의를 했을 때 그 웨딩 플래너 업체 측 그리고 메이크업 샵은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게시글을 올린 뒤에 그 웨딩 플래너 업체 측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는데요.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그 플래너 업체 대표님이 전화 주셨거든요. 당장 글을 내려달라. 지금 엄청 피해를 보고 있고, 뭐, 글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뭐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그 메이크업 샵 측에 전화해서 항의를 할 테니 당장 글부터 내려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중으로 법적 시비를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고발 글을 올린 게 영업방해고 명예훼손이다. 그런 입장을 전달을 받았다는 게 신부 측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개 업체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웨딩 플래너 업체 중재를 해준 업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메이크업을 해준 업체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메이크업 해준 업체나 중재 업체에서도 신부에게 원만하게 뭐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오히려 신부가 뭐 위로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업체 주장은 이렇게 씁니다. 돈을 받아내려고 너무 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가릴 입장이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이크업 그 샵 입장 저희가 좀 뭐 알아봤죠? 네, 일단 초반에 이 메이크업 샵에서는요, 합의를 원한다면서 이 보상에 관련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성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그때는 변호사 고용해서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사건 반장 제작진 역시도 이 업체 측의 입장을 좀 충분히 담고 싶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측 변호사는요, 신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 이런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쪽에서도 걸겠다는 거네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위임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고요. 사실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가래로도 지금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붙게 되면 양측 다 이제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또 추가적인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는 우리 메이크숍하고 중개만 해줬다. 또 이제 메이크숍에서는 보상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이렇게 소위 그 핑퐁을 하니까 지금 이 여성의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우리도 옛날 그 보면은 이게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상당히 비싼 값을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이 결혼식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뭐 돈을 밝힌다는 둥 또는 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속이 또 더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그 의도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이제 많은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와 같은 피해를 갖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7년차 원 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강박증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강박증이 있다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애 시절 남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남편의 강박증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4년 차쯤부터 남편이 치료를 소홀히 하면서 강박증은 더 심해졌고 최근에는 가족들에게까지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가정은 살얼음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젠 더 이상 참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도대체 남편의 강박증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걸까요? 자, 저희가 실제 사연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소장님, 이 강박증이라는 거 일단 강박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렴풋하게는 알겠는데 강박증이 되면 이건 뭡니까? 네, 뭐 강박증은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쉽게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 침투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게 강박 사고고요.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생각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뭐 증상 몇 개만 보면 청결에 대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뭘 만지면 그 안에 내 안에 세균이 막 있을 것 같아서 그 청결에 대한 걸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의심이 있고 불안합니다.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아서 계속 끄고 또 끄고 그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쫙 한 줄로 맞춘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 강박 행동인데 근데 이제 잠깐은 그 불안도를 떨어지지만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줄 맞춰서 막 다 해놓고 막 이런 거. 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됐든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원 씨가 너무 답답해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에게 강박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강박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연애 때나 결혼 초까지만 해도 주기적으로 병원도 갔고요. 약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그런 치료를 완전히 멈춰버렸고 아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이렇게 병원을 꺼려하는 모습 때문에 이 원 씨는 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어땠길래 그래요? 여러 가지 강박 증상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결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두루마리를 한 개, 두 개 정도를 쓴다라는 겁니다. 아, 뭐에다 그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뭐 정말 그런데 막 정말 강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쓰레기통을 매일 비워야 하는 거고 남편이 이 철 설거지를 직접 하잖아요. 세제를 3분의 1통, 수세미는 2개 내지 3개 한 번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좀 거예요. 좋아. 아유. 교수님, 세상에 화장실 한 번 들어가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쓰면 어떡해요?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네요. 아유. 예. 지금 이제 변기에다 버리지 그걸 또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매일매일 치워야 되고 또 그냥. 아우 사실 진짜인가요? 제 두루마리 휴지 한 예. 개 정도? 야. 그 부분은 저희가 각색하지 않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안 초조 그리고 의심이 강하고 특히 이제 확인하는 그런 강박인데요. 이제 이 강박 중에서도 확인 강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매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뭔가 이 부모가 좀 이렇게 편하게 그 양육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꼭 이렇게 확인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 몸에 밴 것 같은데 그래서 밤에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데 문단속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콘센트를 1분 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쳐다보고 있냐니까 콘센트가 이게 빠져 있는지 이게 꽂혀 있는지 이걸 갖다가 1분 동안 확인하면서 계속 꼈다
아니 끼면은 고기 꼽히는 거고 빼면 빼이는 건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꺼져 있는지 하루에 12번도 더 확인하고 가장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은 회사에 가서요. 이 아내에게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가지고 야, 너 가스레인지 껐냐? 그러면 가스레인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저기 연탄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럼 연탄불 껐냐 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연탄불 항상 켜 있으니까. 아 진짜요. 자 호랑나비님은 나는 화장지 6칸 쓰는데 막 이러셨네요. 자 이 기자. 근데 진짜 외출을 하면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걸어서 막 확인을 한다 치는데 이 원 씨가 만약 외출을 하면 원 씨가 집에 없으면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라고 닥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불나면 어떡하냐, 그거 불나면 보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얼만지는 아냐, 빨리 가라, 지금 다 타고도 남았다라면서 짜증과 함께 분노를 표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아내가 집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줘야 그제야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요. 30분 뒤에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원 씨는 이제는 친구를 만날 때는 차라리 집으로 오라고 하고요. 일이 있어서 정말 불가피하게 나가야 할 때는 친정 어머니께 집에 와 계시라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아우 소장님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진짜 본인도 엄청 힘들고 가족도 엄청 힘들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제 내담자 중에서도 샤워하러 들어가면 1시간 채우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계속 씻는 거예요. 살까지 벗겨질 만큼. 좋아. 그러니까 저는 그 두루마리 휴지 한 통 이상 썼다는 게 어떤 걸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어쨌든 이분은 청결 강박에 지금 확인 강박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잔소리도 많은 거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진짜 그렇게 빨개졌어. 손 빨개졌어. 네, 그러니까 손 빨개져요. 빨개지고 막 살갗 벗겨지고 다 이렇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금 가고 막 찢어서 갈라지고 막 이래요. 많은 일이에요. 근데 특히 이분은 핵심적인 가장 많은 증상이 청결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어떤 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2개인데 그 2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자기만 그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또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씻어라, 계속 씻어라, 또 씻어라. 휴대폰만 만져도 소독해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살갗이 지금 건조해지고 막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너무 속상한 거죠. 양 변호사님, 저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식구들이 어디 다니잖아요. 다니면 돌돌이라고 이렇게 끈끈한 거에 있어서 먼지 같은 거 닦아내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들이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문고리 같이 맨손이 닿는 데는 여기 스프레이 뿌려서 닦아낸다라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가스레인지, 전기 콘센트 아까도 얘기해놨죠. 이거 보고 손 닦아라. 돌돌이 집 안에서 들고 돌아다닌다. 이건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근데 이거를 그동안 참고 있었다는 게 이 원 씨가 진짜 이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네, 그런데 원 씨가 진짜 힘든 부분은 또 따로 있는데요. 하루에도 12번씩 이 남편이 원 씨에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뭔가를 확인하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단속 잘했어? 가스밸브 잠갔어?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질문을 하면은 원 씨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고는 하는데 이 남편은 이런 대답을 듣고도 불안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이 질문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원 씨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치료를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은 처음에 아마 결혼할 때는 좀 이렇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그 아내 같은 경우에 좀 좌절한 것이 치료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제 치료를 갖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제는 뭐 그야말로 그 나무꾼과 선녀같이 나 이제 뭐 애기들 다 낳았으니까 나는 이제 모른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한번 자기가 믿는 것에 한번 꽂히면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필요 없다. 상담센터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혼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저렇게 이 주위 사람들한테 주면 말이죠. 이 주위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화장실 한번 가면 휴지 한두 개씩 쓰는 이 강박증 남편 치료도 지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 강박장애가 사실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이 강박증이 뇌 구조의 어떤 뇌 물질의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경험에 의해서 심리적인 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원인인지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약물 치료랑 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강박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박 행동이 10이라면 그 치료를 통해서 8, 5, 3 이런 식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훨씬 편하고 가족들도 편한데 이제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까지 괴롭히시면 이 가정 상당히 위태해지죠.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건 진짜 남자가 마음을 바꿔서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해피엔딩일 땐 저런 거고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뭐 좀 우리 남편 좀 심해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게다가 치료를 거부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이걸 반박하기 어려운데 문제는 저런 비슷한 일들을 저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해봤는데 본인이 그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여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왜 정상적인 판단이 이미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그렇다라면 진짜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소장님 그냥 그 깔끔 떠는 남자와 아니면 진짜 병적인 남자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느냐 안 주냐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느 정도의 강박적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뭐 깔끔 떨고 무슨 강박 성격이다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박 성격과 강박 장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강박 성격은 그냥 약간 강박스러운 어떤 행동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본인도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고 가족이나 주변도 너무 괴롭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강박적인 습관이 있다. 강박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이혼 직전이고 막 애들 손도 다 까져 있고 본인도 괴로울 정도면 이제 강박 장애라고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입니다. 자 교수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면 같이 지내는 것 자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이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사이에 낳은 그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양육 과정을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아들에게도 또는 딸에게도 그것이 뭔가 좋지 않은 그 악영향이 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혼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정이 떨어져 버리면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리나니 님이요. 점점 심해지고 다른 병으로도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한테 도움 요청해 보세요라고 하셨고요. 백발마녀 님은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마세요. 병이니까요. 설득해서 병원 치료해주고 정해도 그게 안 되면 갈라서야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강한 불꽃이 번쩍 튑니다. 폭포처럼 불꽃들이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고요. 검은 연기도 하늘을 향해서 치솟습니다. 남아있는 불씨가 천천히 사그라들면서 이내 연기도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 뭔 일이에요 또? 네, 사고가 일어난 이곳, 미국 유명 놀이공원의 관람차입니다. 관람차 한 칸에서 불꽃이 튀니까 모든 전원이 나갔고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관람차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약 3시간 동안 공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관람차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네. 무려 121m, 아파트 40층이 넘는 높이입니다. 아니 저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는요. 그런데 기구 전원이 나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람차 20칸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안에 있던 승객들을 조심히 꺼냈습니다. 갇힌 지 3시간 만에 다행히도 부상자 없이 62명의 승객 전원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Well, we were about a third of the way up, and the lights went out, and it just shut down. We looked down, and there was flames and sparks and smoke came out from, I guess, a generator blew or something. It takes about, as we rotate it down, we're having to manually open the door. So it takes about 10 to 15 minutes for each pod for us to get it open and to get the people out. 네, 이 사고로 관람차는요. 새해 첫날부터 보수를 위해서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인 남성이 물속에서 나오려던 흑인 소년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서 빠뜨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옆에 있던 어린 흑인 소년의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왜 주변에 때려?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두 흑인 소년을 말리는데요. 울타리 바깥에 있던 남성은 다가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아이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화가 났는지 폭력은 멈추질 않습니다. 말리던 흑인 소년에게 일명 헤드락을 걸고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누르기까지 합니다. 아유 저러다 사람 죽어. 네, 지금 나가는 게 이 사고 3분 전 영상인데요. 두 흑인 소년이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 있던 남성이 제지를 합니다. 따져보는데 어림없어 보이는데 결국 이 두 소년은 발길을 돌려서 다른 쪽을 통해서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갑니다. 설마? 수영하던 흑인 소년에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그래서 이 소동이 시작된 건데 이 폭행에 가담한 남성들은 흑인 소년들이 오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y harassed us because we black now. They said we're not allowed to swim in the pool because it's the white room. Besides that, it's my main concern was the safety of my younger brother. 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족 휴가로 온 이 10대 소년들은 이 사고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2명은 폭행과 인종차별 모욕 혐의로 법정에 나와서 경고 처분 받았고요. 다른 1명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아이들이 신은 게요. 저게 스케이트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서 있어요. 슝슝 달리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뒤뚱뒤뚱 걷고 있죠. 자, 미끄러울 리가 없죠. 어른들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자, 아이스링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모습은 아이스링크장인데 얼음이 없는 아이스링크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그럴 리가 없죠. 아이스링크장 하면 앞으로 두 발로 힘차게 밀어서 쭉 나가거나 아니면 미끄러운 얼음에 여기저기 넘어지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 저긴 아이스링크장인데 안전도 100%, 넘어질 일 없는 아이스링크장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신고 있는 아이들도 그냥 보시는 것처럼 종전걸음으로 걸어다니고 있고 저 펭귄 보이죠? 저게 혹시 아이들 넘어질까 봐 귀여운 펭귄 지지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 자, 이 우스꽝스러운 영상 SNS에 40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누리꾼들은 이 링크장을 비꼬고 있답니다. 미끄러질 수 있게 베이비 오일이라도 뿌려라. 누가 얼음 훔쳐갔냐라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왜 굳이 쓸데없는 저런 짓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